무더운 여름날 이 시원한 연못에 뛰어들고 싶지 않을 이유가 없죠? 상쾌한 물에 몸을 담그고 산들바람을 즐깁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죠? 수면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가 스쳐 지나갈 때까지는요. 그 크기로 봤을 때 나뭇잎일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물리기 전까지는요. 엄지발가락을요. 물 밖으로 뛰어나오고 나서야 거대한 물벌레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토바이터 또는 악어 진드기라고도 불리는 물벌레를 만나는 불운을 만났어요. 물려도 살아남을 수 있지만 불쾌할 거예요. 거대 물벌레는 전 세계 민물 서식지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물리는 일은 생각보다 흔한 일입니다. 다음번에 조심하세요. 거대 물벌레를 발견하기 위해 알아야 할 사항을 알아볼게요. 자이언트 물벌레는 길이가 10cm 이상까지 자랍니다. 기네스 세계 기록에 따르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수생 곤충이에요. 이 벌레에게 물린 상처는 벌레에게 당한 부상 중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볼 수 있지만 특히 북미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풍경과 잘 어울립니다. 짙은 갈색의 몸은 습지의 나뭇잎을 닮았어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당연하죠. 이들은 작은 물고기, 올챙이, 기타 곤충을 잡아먹는 타고난 포식성 동물입니다. 하지만 뱀이나 거북이 같은 더 큰 먹잇감도 잡아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우리는 거북이보다 훨씬 크니까 다행이네요. 일부 종에서는 암컷 토바이터가 수컷의 등에 알을 낳기도 해요. 수컷은 어디를 가든 알을 품고 다니죠. 다정하게 들리지만 수컷 토바이터가 알을 품고 있는 모습은 매우 불쾌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물벌레라고 불리지만 날 수 있다는 점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으니 아래만 조심하지 마세요. 물가에서 숨을 돌리는데 무언가가 어깨에 떨어집니다. 재빨리 튕겨내세요. 말파리예요. 말파리는 모기의 알을 낳고 그 알을 인간에게 주입하는 악랄한 작은 곤충입니다. 사람의 따뜻한 체온은 완벽한 부화 환경을 조성합니다. 부화하면 몸을 뚫고 나오는 일부터 시작해요. 징그러워요. 중남미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지만 플로리다에서도 이 작은 생물을 만날 수 있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에요. 귀상어벌레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상어와 지렁이의 괴상한 조합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보면 닮은 점이 있어요. 조지아 전역에서 이 기이한 생물이 여러 차례 목격되었습니다. 초승달 모양의 특이한 머리를 가진 이 생명체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생겼습니다. 글쎄요, 머리처럼 보이는 거죠. 입은 몸 가운데에 있습니다. 생김새가 보기 싫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독이 있기 때문이죠. 보거처럼 테트로도톡신을 생산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이 이 독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먹이인 다른 벌레를 잡기 위한 도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독이 사람에게 얼마나 해로운지는 알 수 없지만 전문가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멀리하라고 말합니다. 특히 히드라의 신화처럼 몸의 일부를 잘라내면 다시 태어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치지 마세요. 참고로 유머 감각이 뛰어난 누군가가 이 벌레에게 렌초비라는 훨씬 덜 무시무시하게 들리는 별명을 붙였어요. 자이언트 누에 애벌레는 그 모습만큼이나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강력한 독은 농담이 아닙니다. 애벌레는 작은 창 같은 강모로 덮여 있는데 이 강모는 매우 유독한 항응고 독소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한 마리에 쏘이는 것도 이상적이지 않지만 설상가상으로 여러 마리가 모여다니니까 실수로 여러 마리의 애벌레와 동시에 마주치는 경우가 흔해요. 쏘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좋은 걸까요? 글쎄요, 아니죠.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쏘인 자국이 눈에 띄게 남지 않습니다. 이 애벌레의 가장 이상한 점 중 하나는 일반적으로 약 5cm 정도로 그 피해에 비해 매우 작다는 것입니다. 이 애벌레는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의 열대우림에서 흔히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 소름 끼치는 애벌레는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애벌레는 생애의 첫 단계에 불과합니다. 네, 어렸을 때 모습이에요. 성충이 되면 거대 누에나방으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요. 맹독가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전히 독을 가지고 있으며 이제는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변태하면 더 이상 먹을 수 있는 입이 없기 때문에 이 형태로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사실에 위안을 삼아도 됩니다.
호주 깔때기거미 독은 성인을 약 15분 만에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거미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모든 깔때기거미가 사랑스럽진 않지만 호주 깔때기거미는 특히 더 위험합니다. 비교적 크고 공격적이며 손톱을 뚫을 수 있는 뒤쪽으로 뻗은 송곳니를 가지고 있어요. 수컷은 종종 짝을 찾아 사람이 사는 지역을 돌아다니며 해를 끼칠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바위 밑이나 썩은 통나무 안쪽과 같이 서늘하고 안전한 곳에 굴을 파고 들어갑니다. 무엇보다 가까이 누군가가 벌집에 접근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을 지키기 위해 모두 쏟아져 나옵니다. 약 10,000마리의 성남벌들이 여러분 쪽으로 달려든다고 생각해보세요. 벌들은 4개의 축구장 길이에 걸쳐 침입자를 쫓아갑니다. 이 벌들에게서 벗어나려면 체력도 엄청 좋아야겠네요. 그리고 말도 안 되게 큰 벌들도 있습니다. 아시아 장수말벌은 가장 큰 벌인데 엄지손가락만한 크기인 일반 꿀벌보다 20배나 더 큽니다. 이 벌들은 꿀벌, 말벌, 사마귀, 그리고 심지어 다른 장수말벌을 먹고 삽니다. 먹이를 쫓거나 침입하는 인간을 쫓아내기 위해 시속 40km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이 벌의 침은 양봉 보호복에 구멍을 낼 만큼 충분히 길어요. 그리고 이 말벌은 침입자의 눈에 독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날아다니는 공포에서 벗어나 해변으로 갈게요. 하지만 만약 실수로 원뿔 달팽이를 집어들면 평화로운 조개줍기 여행은 악몽으로 끝날 수 있어요. 사냥이나 방어를 할 때 이 달팽이들은 껍질의 뾰족한 끝을 통해 바늘 같은 작사를 발사합니다. 그 독의 작은 한 방울은 10명의 성인에게 충분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독에는 해독제가 없어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독이 강한 바다 생물은 상자 해파리입니다. 이 생물은 꽤 큽니다. 사람의 팔뚝 길이 정도죠. 그 길고 긴 촉수 길이는 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투명하기 때문에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해파리는 독성이 강한 촉수로 먹이를 잡습니다. 촉수에는 60명의 성인에게 위협이 되는 충분한 독이 있어요. 이 해파리를 만나고 살아남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좋아요. 바다는 뒷마당보다 안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헛간을 청소할 때는 갈색 은둔거미를 조심하세요. 악몽처럼 크지도 않고 종종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예요. 해가 없는 타란툴라가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는 건 쉽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갈색 은둔거미라면 너무 늦을 때까지 보지 못할 거예요. 처음 물린 상처는 그다지 아프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린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미가 송곳니를 피부에 찌르자마자 주입된 독은 조용히 무시무시한 일을 시작합니다. 3시간에서 8시간 이내에 그 부위가 빨갛게 되고 부어오릅니다. 그러고 나서 타는 듯한 통증이 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더욱 심해집니다. 증상은 보통 5일 후에 사라지지만 최대 3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친숙한 곤충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부엌에서 윙윙거리는 파리처럼요. 파리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오기 전에 아마 쓰레기통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공중 화장실로 날아가서 바닥, 벽, 그리고 변기 시트를 조금 기어다녔죠. 소목장에 들렸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동물원? 온갖 더러운 곳을 다 돌아다녔고 이제 여러분이 전시해놓은 아름다운 과일 그릇 위를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가 접촉한 곳에 어떤 미생물이 있었든지 간에 이제 그 미생물은 여러분의 음식 위에 있어요. 박테리아는 사람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주변을 청소하고 파리를 없애세요. 이제 집에 있는 무당벌레를 자세히 보세요. 가짜일 수도 있어요. 아시아 무당벌레는 다른 무당벌레처럼 붉은색보다는 노란색, 주황색입니다. 머리에 M자 모양의 얼룩이 있는지 여부로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무해한 무당벌레가 아니에요. 아시아 무당벌레는 아시아에서 북아메리카와 유럽으로 유입되었습니다. 목표는 기생충 진딧물을 해결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 계획은 역효과를 냈고 어디서 들어본 얘기죠? 벌레 자체가 기생충이 됐어요. 수많은 개체들이 생겨나서 사실상 전통적인 무당벌레를 대체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당벌레는 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악취가 나는 노란색 액체를 만들어내서 벽이나 기어다니는 모든 표면에 얼룩을 남길 수 있어요.
쇠기나방은 애벌레라기보다는 거미를 더 닮았어요. 옆구리에서 나오는 팔처럼 생긴 촉수는 모두 독이 있는 털로 덮여 있습니다. 한번 만지면 고통스러운 자극을 남깁니다. 만약 털이 많은 애벌레가 여러분 위를 기어다니는 걸 발견한다면 손가락으로 떼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핀셋으로 잡으세요. 만약 쏘였을 경우 그 자리에 테이프를 붙였다 떼어내는 방법으로 털을 모두 빼내야 해요. 똑같은 테이프를 2번 사용하지 마세요. 털이 다시 꽂히게 될 수도 있어요. 우와, 매일 아침 850만 명의 사람들이 뉴욕에서 잠을 깨요. 하지만 빅애플은 인간만의 것이 아니죠. 이곳은 개미의 도시예요. 여기엔 170억 마리가 살아요. 개미들은 집, 잔디밭에 숨어서 아스팔트 밑에 기어 들어가서 그리고 나무에 올라가 살죠. 모든 뉴요커에겐 개미로 가득 찬 운동화 상자가 있죠. 도시개미들은 자신들의 숲속 사촌보다 운이 더 좋아요. 음식을 찾으러 다닐 필요가 없거든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핫도그 부스러기, 피자 조각, 그리고 커피 방울을 흘리죠. 곤충들은 사무실 건물에서 점심시간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 다음 공원이나 카페 테이블에 있는 벤치로 모이죠. 그곳에서 많은 음식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10억 이상, 그만큼 많은 개미들이 맨해튼의 거리와 공원을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곤충의 바다에서 과학자들은 작은 젓갈색 생물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이 곤충들은 과학에 알려진 13,000개의 개미종 중 어느 것에도 들어맞지 않았어요. 독특하고 맨해튼에서만 살죠. 이들의 왕국은 63번가와 76번가 사이에 있어요. 과학자들은 얼마나 오랫동안 맨헷 개미들이 고립되어 진화해 왔는지 몰라요. 이 개미들은 유럽에서 배를 통해 미국에 도착했고 나머지 도시 기반 시설과 단절된 상태가 되었어요. 하지만 음식이 충분한데 왜 다른 곳으로 가겠어요? 맨헷 개미는 패스트푸드, 특히 콘시럽을 좋아해요. 그런 식습관 때문에 곤충의 몸의 탄소 함유량이 증가했죠. 하지만 이건 개미에겐 문제가 되지 않아요. 탄소는 개미들이 콘크리트 정글의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에 적응하도록 도와줍니다. 뉴욕시의 약 20%는 공원과 녹지예요. 흰 발생쥐는 이런 곳에서 살죠. 과학자들은 뉴욕에 사는 쥐들이 진화했다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들은 시골 친척들과는 달라요. 이들의 변화는 유전학적이에요. 이런 변화는 인간들의 음식 쓰레기를 먹고 사는 흰발 설치류의 식단에 의한 것이었죠. 예를 들어 뉴욕쥐들은 패스트푸드로부터 지방산을 처리하기 위해 간이 점점 비대해졌어요.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모나코 영토의 거의 2배예요. 독특한 진해가 이 녹색 지역에서만 발견되죠. 호프만의 외소진해라고 불리는 이 생물은 1cm 이상 자라지 않아요. 마른 식물 더미에서 살고 41쌍의 다리로 달리죠. 0.8%가 조금 넘는 이 갑각류는 소코로 쥐며느리라고 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동물 중 하나죠. 이 생물은 뉴멕시코주 소코로 근처의 작은 온천에서만 발견돼요. 이 등각류는 32도씨만큼 따뜻한 물과 녹조층이 덮여있는 곳에 살아요. 이곳의 조건이 이 생물에겐 가장 이상적이죠. 모빌 동굴에 가려면 20m를 내려가야 해요. 대략 4층 건물의 높이인데요. 그런 다음 좁은 통로로 기어서 차가운 물이 흐르는 운하를 따라 수영해야 해요. 햇빛은 동굴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공기는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증기에 의해 독을 띠고 있어요. 이 극한의 장소는 500만 년 동안 외부와 격리되어 있었어요. 이 유독한 환경에서 독특한 생태계가 형성되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모든 동물들 중 지구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33종의 진해, 전갈, 거미, 거머리 등이 있어요. 이 생물들은 대부분 눈이 멀었으며 색이 없어요. 완전한 어둠 속에 사는데 눈과 변장이 왜 필요하겠어요. 모빌의 가장 멋진 녀석은 독이 있는 진해예요. 과학자들은 이 동물에게 동굴의 왕이란 별명을 지어줬어요. 5cm 이상 자라지 않지만 이 세계에선 거인이죠. 장님 영원은 모빌에서 온 이상한 동물들과 함께 있으면 대단하게 느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작은 괴물들은 바다에서 수천 킬로미터 분리되어 있어요.
모빌 동굴은 루마니아에 위치한 반면 이 아름다운 녀석들은 텍사스에서만 살아요. 이들의 집은 산 마르코스 지역의 지하 수역이에요. 이 도룡룡들은 13cm까지 자라요. 이름을 보면 이 동물이 장님이란 게 분명해져요. 눈이 있지만 거의 쓸모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도룡룡이 달팽이와 새우 사냥에 능숙하지 못하다는 건 아니에요. 이 친구들은 움직이는 동안 만들어내는 수중 파동을 느끼면서 다른 동물들을 감지해요. 스코티시 와일드캣은 스코틀랜드 북부에 살아요. 이 동물들은 소파에서 자는 걸 좋아하는 집고양이와는 달라요. 완벽한 사냥꾼이에요. 이 생물은 보통 고양이보다 25% 더 커요. 근육질이고 다리가 길죠. 이 야생 고양이의 꼬리는 뭉툭하고 푹신하고 끝이 검고 검은 고리로 덮여 있어요. 쿼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동물이라고 불려요. 이 미소 좀 보세요. 이 복실한 동물은 항상 화보 촬영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쿼카는 호수에서만 발견되는데요. 약 10,000마리의 동물들이 로트네스트 섬과 몇몇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요. 이 생물의 귀여운 미소는 진화적인 특성입니다. 벌어진 입은 호흡을 돕고 체온을 조절해 주거든요. 하지만 만약 쿼카에게 먹이를 준다면 $200 이상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 아기 동물 친구는 새끼손가락에 놔도 편안하게 있을 거예요. 이 동물은 마다가스카르 섬에서만 살아요. 과학자들은 수컷과 암컷 2마리의 작은 파충류만을 발견했어요. 연구원들은 이 초작은 카멜레온의 이름을 브루키시아 나나라고 지었어요. 왜 해바라기 씨보다 더 안 크는지는 연구원들에겐 수수께끼예요. 다음 소개해드릴 동물은 마다가스카르에서만 살아요. 현지인들은 이 동물을 아이아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특이한 여우 원숭이는 대부분의 삶을 나무에서 보내고 야행성 생활을 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피곤해 보였나 봐요. 비록 아이아이가 여우 원숭이지만 이빨은 설치류의 것을 닮았어요. 발톱은 나무늘보의 발톱을 닮았고 몸은 원숭이의 몸을 닮았죠. 이 동물의 손가락과 발가락은 특히나 무서워요. 뾰족한 발톱이 있고 길고 가늘죠. 이 친구는 긴 목이 트레이드마크인 기린입니다. 얼룩말이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네요. 몸에 있는 검은색과 흰색 줄무늬는 동물들이 낮 동안엔 햇빛을 반사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돼요. 하지만 이 동물들을 합친다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자연이 여러분 대신 그 일을 했어요. 오카피는 짧은 목을 가진 기린, 말의 몸을 하고 있고 다리엔 얼룩말 무늬가 있어요. 오카피는 긴 혀를 갖고 있어요. 수컷들은 머리에 작은 기린뿔을 갖고 있고요. 이 특이한 동물은 아프리카 열대우림에서만 만날 수 있어요. 후에 만약 아프리카를 여행하기로 결정한다면 꼭 에티오피아 하이랜드를 방문해야 해요. 거기서 독특한 젤라다 원숭이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요, 이탈리아 아이스크림의 이름을 따온 게 아니에요. 그건 젤라또예요. 혼동하지 마세요. 수컷들은 70년대 록스타처럼 보이죠. 밝고 멋진 머리카락